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단기 기저 효과라 그러니까 아주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소폭이었지만 인사 쇄신도 있었고 또 100일 기자회견 또 광복절 회견을 통해서 국정의 새로운 쇄신의지, 특히 어제 저는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주말에 네. 국회의장단을 만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와 함께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달라, 국회와 협력하겠다,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국정을 이제 100일을 하나의 전기 삼아서 그동안의 비판 여론들 또 그동안의 스타일에 대한 여러 의견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반영되고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도 조금 이제는 다시 한번 볼까라고 이럴 정도로 돌아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잘해야죠. 지금부터 잘해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이제 청와대 정부를 탈피해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줬고, 과거 청와대는 이제 이 진보 정치 학자들조차도 너무 비대하고 너무 영향력이 헌법상의 권한을 초월한 범위였다. 네. 그런데 행정관이 국방부 최고위 인사를 불러내어서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정말 이상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었고 대통령실을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인원이 과거 청와대 정부의 한 절반 이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걸 대신해서 정말 어떤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책임장관, 책임총리 그리고 국회 협력에서 하겠다는 이제 이른바 국정 정상화의 기본 기조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을 크게 쇄신할 이 폭이 적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3실 체제지 않습니까? 지금 2실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큰 폭의 쇄신을 요구했지만 그 폭은 원래 작은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불가능한데, 그러나 핵심적인 거로는 정책기획수석실을 이제 신설함으로써 작은 대통령실이지만 이제 정부 부처와의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과 대통령실과의 의사소통 아주 조율, 이전에 지난번에 5세 입학 연령 조정 뭐 이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좀 디테일한 정책기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이제 네.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홍보수석실은 사실은 뭐 우리 새로운 홍보수석이야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소통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예. 때문에 아마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뭐 나간 뒤로 또 밖에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의 소통의 스타일, 이 스타일과 형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들어 우려도 하기도 하고 여러 그 제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안들을 아마 반영해서 이제 대통령의 새로운 신임 속에서 뭔가 좀 다른 스타일의 또는 다른 형식의,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임 속에서 자였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많은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책은 그것이 알려질 때는 홍보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고 예.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작은 대통령실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 생겼던 문제를, 정책 조율의 문제를 바로잡고 또 이 소통의 스타일의 문제 또 이런 것들도 새로운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서 새롭게 진행해보는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국회랑, 근데 또 하나 이제 저희들 이건 뭐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소수 여당이지만 예. 여당의 책임인데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 논란으로 그 구성을 못 되고 있었는데, 이게 만일 교육위가 진작 있었다면은 새로운 교육부 총리나 또 부총리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국회랑 상의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야당에, 근데 사실 초기에 보면 5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그건 지난 정부에서 사실 한번 검토해봤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여야가 좀 더 이 논의를 하고 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면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큰 오해와 걱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죠. 이건 한편으로는 또 여당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 수석이 교육부, 또 교육부 총리도 늦게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리고 또 정책 수석이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국회와도 이 문제를, 국회 관련 상임위 또 여당 의원, 야당 의원과도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은 지금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국민들의 우려, 그러면 우리 애를 5살에 갑자기 학교 보내란 말이냐, 이런 걱정들을 조금 줄고 좀 합리적 대안을 하나하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정책 사실 우리 예. 우리 지지했던 사람들 사기를 꺾는데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죠. 투표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지금 면목이 없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전방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있는데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예. 분발을 해야겠죠. 아마 김은혜 뭐 홍보수석으로만 다 할 수가 없는 문제죠. 특히 이제 최영분 홍보수석 전 수석 지금 네. 대외 특보가 됐습니다만 네. 우리 언론에서도 얼마나 또 신망이 큰 분이었습니까? 상당히 참 잘 뽑았다, 잘한 네.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초기 100일 사이에 수많은 내외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기기도 했고 이랬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혜 수석의 역할은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인수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본 적이 있는데 김은혜 수석이 인수위 때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거의 브리핑을 할 때 보면은 기자들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체계적인 브리핑 자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김은혜 의원이 당시 의원이었죠. 그래서 내가 당시에 뭐 주제 넘게 인수위 쪽에 아니 미국 백악관을 보면은 이런 두툼한 파일을 갖고 다닌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변인이 이렇게 애드리브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좀 자료를 풍분히 해서 오늘 제일 업데이트는 뭐다. 이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굉장히 먼 국내외 언론이 생방송으로 중계하던 시점에서 거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당시 당선인과 또 인수위에 있는 여러 담당자들, 책임자들과 소통이 원활했고 사실 이것은 자리보다는 익숙한 점, 네. 또 걱정을 뭐 가감 없이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홍보수석을 교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이건 조금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은혜 수석이 가감 없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내에서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대변인은 자기가 의심스러운 물어봐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든 또는 대통령실의 고위 책임자들에게.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새로운 스타일 또 새로운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기됐던 사실 미셸 오바마 이제 제가 김건희 여사를 어저께 어느 방송에서 비교를 네. 했더니 그 가당치 하냐는 분들이 계신데 미셸 오바마 심지어 그 미셸 오바마조차도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던지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전부 끊어가지고 왜곡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적대적인 사람들이 또 논문 썼더니 논문에 무슨 뭐 논문이 잘못됐네, 논문의 철자가 틀리네 해가지고 그 대단한 미셸 오바마도 위축이 되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참모들이 붙어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당신이 잘난 점은 이거다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했다는데 지금 많은 부분 보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지면 말을 못하죠. 그건 과감하게 물어봐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건희 우리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언론계가 가장 잘 압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S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한국일보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들이 2000년대, 2010년 이때요. 같은 문화 전시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최고 대박을 터뜨렸던 미술품 전시 이런 게 전부 김건희 대표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잘 안다는 뭐 동료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아닙니다. 없는데 그래서 2015년에 언론계가 뽑은 그 백인이었고,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만 하더라도 좌천당한 검사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뭐 후광을 입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문학에서 아는 분들은 좀 아는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많은 기자들, 많은 언론인, 우리 여당 의원들조차도 아니 이게 뭐 비판을 받고 하니까 이게 뭐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스스로 의구심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물어보고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뒷받침도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런 분야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르가 있다. 네.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또 실제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나가고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진실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 예. 그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집권 경험 또 정책의 경험을 가진 이런 풀들을 계속 온전하고 발전시켜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갑자기 정권 교체로 사라지고,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앵커 잘 아시겠지만은 야당이 되면은 싱크탱크로 갑니다. 그렇죠. 싱크탱크에서 대안도 만들고 비판도 하고 하면서 그 역량을 온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야당이 되면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당에서 정책적으로 또 그걸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정책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온전히 얻은 분들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여야가 이제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고 한다면은 이 집권 경험 또 정책 경험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그 국민의 세금으로 단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그때 공직을 해보니까 우리 많은 동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할 때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기자가 밖에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 셈이냐. 기자들이. 예,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10%밖에 모르더라. 아, 예전에 제가 알던 선배가 이야기하기는 한 15%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머지는 점과 땀과 눈물과 예. 그 긴 밤을 지새운 예. 고민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예. 뭐 결과가 좋아야죠. 그 과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여러 고민과 반발과 또 새로운 토론과 이런 게 있었던 것을 보자면은 그런 경험들이 그건 연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계속 온전되고 여야가 서로 교류해서 그때는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였겠죠. 실제로 지금 대통령도 그 주변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아직 공관이 완성했는데 사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시달릴 정도고 그걸 대통령이라고 해서 현직 대통령은 사실은 이 위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차단다고 해야 되지만 그 법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집회와 상황이거든요.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비린 시위 같은 경우는 민주국가인 제한도 뭐 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쭉 보니까 그 주변에 뭐 영상도 많이 나오고 또 주민들 불편도 호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또 마침 적절한 시기에 국회의장께서 문제를 제안해주고 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또 우리 당이나 또 많은 사람들도 예컨대 뭐 과거에 지금 아까도 그 영상에 보면은 눈에 띄는 옛날에 광화문에서 전직 우리 대통령 해줘가지고 뭐 저주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새로운 좀 기준도 자꾸 높여 나가야죠. 똑같이 대갚아주고 똑같이 하는 것이 해서는 뭐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대해서 조금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마도 그 지형의 특성상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마을이라든가 지금 마을 그 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집회 시위 자유와 제한할 수가 없죠.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는데 당장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또 실제로 전직 대통령이 혹여라도 그런 위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면은 그것을 경호 차원에서 좀 철저히 해서 그 문제는 사전에 좀 차단하자라고 하는 결정은 뭐 당연한 거죠. 이게 지금 이쪽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당장 국회 앞에만 해도요. 이게 사람이 육성으로 집회 시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 문제되는 것은 사람은 없고 빈 버스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고성능 확성기를 해서 국회 앞도 매일 소음에 시달립니다.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다 보면은요. 시끄러워서 상임위를 진행할 수. 그런데 경찰이 이걸 제대로 단속을 안 합니다. 이게 소음 단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육성으로 정말 절규하고 또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정한 범위가 있어야죠. 근데 야밤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테고. 정부 종합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의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손 마이크 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특히 확성기, 사람이 직접 육성으로 하지 않고 금지된 지역에서 이렇게 시간을 불문하고 하는 시위는 이번 계기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불법 시위, 파업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장을 이렇게 농성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손해를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식의 시위, 파업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정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빨리 이 사안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백히 위헌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사를 할 것을 공직자의 부패가 제일 심각하죠. 부패 범죄의 공직자를 빼놓고 어떻게 부패 범죄를 합니까? 개인 간 그거는 개인적으로 민사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고 하면 되는데 공직자 부패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패와 공직을 떼놓았습니다. 이건 소와 금을 떼내는 것 똑같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실제로 수사 실무에서
어느 기준을 잡은 것인데 이게 뭐 검수원복이다, 검수완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문제는 아마 후대가 보면 좀 웃을 겁니다. 웃을 텐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공직범죄, 중요한 선거범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요. 그것이 어느 수사에서 제외된다는 것 자체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왔는지 너무 야당,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일이고요. 네. 있는 죄를 또 덮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과 절차와 공정화에 따라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장애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무슨 환경 사건 같은 경우에 고발인들이 주로 단체들이 많거든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안 된다고 덮어버리면은 아주 그 사건 자체가 실종된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굉장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